저는 평양 리설주 동지 개인 의상실 재봉사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특각구역에서 저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꽃제비 소녀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최고 위층조차 작은 실수 하나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지옥 같은 실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는 숨길 수 없어 저는 목숨을 걸고 이 자유의 땅에서 여러분께 그날의 진실을 고발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평양 그 높은 담장 안특각 구역에서 일했습니다. 리설주 동지 개인 의상실 재봉사였지요. 말만 들으면 참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고운 비단이며 서양에서 들여온 레이스, 한 벌에 수백 달러는 좋게 될 그런 옷감들을 매일같이 만졌습니다. 제가 만든 옷을 리설주 동지가 입고 원수님 옆에 서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볼 때면 순간적으로는 저도 모르게 어깨가 크쓱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화려한 궁정 생활이란 게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더군요.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 시내는 너무도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지만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숨소리는 마치 얼어붙은 강물 같았습니다. 모두가 감시받고 모두가 조심해야 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꽃제비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리설주 동지가 시장에서 데려왔다고 하더군요. 깡마른 몸에 눈빛만 초롱초롱한 아이였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쓰였지요. 동정심이랄까요? 리설주 동지는 아이에게 따뜻한 옷을 몇 벌 만들어주고 밥도 먹여주며 잠시 의상실 구석에 머물게 했습니다. 불쌍한 아이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면 여기가 북한이라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소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침묵 있지 않습니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소녀가 다시 거리로 내쫓겼거나 아니면 더 끔찍한 곳으로 끌려갔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리설주 동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소녀의 행방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화려한 옷들, 그 옷들을 입고 웃는 리설주 동지의 모습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지더군요.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본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요? 의상실 주변에 보이부 요원들의 그림자가 전보다 더 짙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조금 더 조용해진 것을 눈치챈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시선이 느껴졌고 제 작은 방에도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꿰매던 옷핀 하나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살짝 벗어나 있었던 그런 사소한 흔적들이요. 그게 저를 조여오는 보이부의 그림자라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소녀의 사라짐이 저에게 깊은 상처를 줬지만 이제는 제 목숨까지 위협하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꽃제비 소녀가 사라진 날 밤부터였을 거예요. 왠지 모르게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늘었다 싶었거든요. 어두운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등 뒤가 서늘하고 누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기분 탓이겠거니 애써 외면했지만 제 가슴은 계속 쿵쾅거렸죠. 며칠 뒤 보이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그날 밤 제가 뭘 봤는지 아는 것 같았어요. 제게 그 꽃제비 소녀의 실종에 대해 묻더군요. 마치 제가 뭔가 알고 있고 그걸 숨기려 한다고 몰아붙이는 식이었어요. 수진 동무, 그날 밤 뭘 봤는가? 솔직히 말해야 동무에게도 좋을 게 아닌가? 하는 보이부원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어요. 그들의 눈빛은 제 속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고요. 제가 뭘 봤다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면 저도 그 소녀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정치범수용소나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는 상상이 머릿속을 스치는데 차라리 이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들의 의도는 명백했어요. 제가 그 소녀의 실종 사건에 대해 쓸모있는 증인이 되거나 아니면 그들의 뜻대로 입을 다물고 공범이 되라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제가 살아남을 방법은 없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아도 차가운 보이부원의 시선과 협박이 계속 저를 옥죄어 오는 것 같았어요. 창밖에서는 매서운 바람 소리만 들려왔고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저도 언젠가 그 소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구나 싶었죠. 그때 문득 아주 작은 희망이 제 마음속에 피어났어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살아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이었죠. 탈북. 그 두 글자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차라리 이대로 죽느니 자유를 찾아 나서다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는 참 아이러니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공포에 질려 떨고만 있는 제가 아니었죠. 살기 위한 도끼가 가득 차 있었어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옥수수 가루 조금을 챙기면서 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을 결심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뺨을 스쳤고 저는 숨죽이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그날 밤은 정말이지 제가 살면서 겪어본 가장 길고 추운 밤이었을 겁니다. 최소좌 그 사람들한테 쫓기면서 발은 터질 듯 아프고 심장은 쿵쾅거려 죽을 것 같았지요. 눈밭을 가르며 뛰는데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더군요. 뒤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랑 사람 목소리가 마치 저를 잡아먹으려는 악마들의 절규처럼 들렸어요. 회령 쪽 두만강 국경까지 가는 길은 말 그대로 죽음의 행진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강 하나만 보고 달렸습니다. 길도 없는 산길을 헤치고 가는데 정신이 혼미해져서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다 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지요.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잡히면 끝이라는 공포였어요. 자유는커녕 제 목숨마저 잃을까봐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드디어 강가에 다다랐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거대한 얼음판이 밤하늘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데 그게 바로 두만강이었죠. 얼어붙은 강이 무슨 거대한 거울처럼 보이더군요. 그 너머엔 제가 꿈에 그리던 세상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음판은 동시에 제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죽음의 문턱이기도 했지요. 아시겠습니까? 그 순간 제 심정이 어땠을지. 강가에 바싹 엎드려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국경 경비대 초소가 멀지 않은 곳에 있었거든요. 경비병들이 손전등을 휘두르며 이쪽 저쪽을 살피고 총을 맨 채 순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저 사람들이 저를 발견하면 제 인생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었으니까요. 머릿속에서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얼굴이 자꾸 아른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꼭 살아남을게요.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는지 몰라요. 한참을 기다리니 경비병들이 잠시 초소 안으로 들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다 싶었죠. 저는 얼른 몸을 일으켜 얼음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밑에서 크윽하고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데 정말이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얼음이 얇은 곳이라도 밟으면 그대로 강물 속으로 빠질 테고 그러면 영락없이 동사하거나 경비병들에게 발각될 테지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는 것이 마치 유리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강 한가운데쯤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더군요. 그리고 곧이어 거기 누구냐? 하는 고함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최소좌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그 순간 얼음 위에서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얼음판 위에서 저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어요.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제 얼굴을 때리고 발밑 얼음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채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지요. 저 멀리 경비병들의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는 것이 보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그 불빛을 피해 필사적으로 내달렸어요. 과연 제가 그 얼음 위를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 그땐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연길에 도착했을 때 말입니다. 숨통이 탁 트이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북한 땅을 벗어났구나. 이제 살았구나 싶었지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번쩍이는 간판들을 보면서 잠시나마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된 여정을 견뎌낸 보상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안도감도 정말 잠시였습니다. 약속했던 브로커라는 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눈빛부터가 달랐어요. 어딘가 끈적하고 탐욕스러운 기운이 느껴졌달까요? 돈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만 하더군요. 처음엔 그래도 제가 갈 곳이 없으니 믿어보려 애썼습니다. 제발 저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했지요. 그 브로커가 저를 데려간 곳은 말입니다. 으슥한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저 말고도 다른 여자들이 몇 명 보이더군요. 다들 저처럼 잔뜩 겁먹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또 속았구나. 인신매매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싶더군요. 브로커는 낄낄거리면서 제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야, 너 같은 기집애 하나쯤은 돈 받고 팔아도 아무도 모른다. 곱게 따라오면 몸이라도 성할 거다. 그 말을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죽을 힘을 다해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지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그 창고 같은 곳에 갇혀 지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언제 어디로 팔려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지요. 그 어둠 속에서 저는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문이 스르륵 열리더군요. 웬 여자가 조용히 들어오는 겁니다. 한국 사람 같았어요. 눈빛이 말입니다.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면서도 뭔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울게요. 그 한마디가 제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멍하니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또 다른 덫일까봐 잔뜩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니는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어요. 자기 이름은 김선영이라고 하더군요. 여기 브로커들이 탈북민들 상대로 못된 짓 많이 합니다. 제가 다 압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선영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품이 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어요. 등줄기를 타고 흐르던 차가운 공포가 언니의 온기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 언니는 말입니다. 저처럼 곤경에 처한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감시를 피해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인데 어째서 저 같은 사람을 돕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진심은 느껴졌어요. 저를 구해내겠다는 그 의지가 말입니다. 언니는 저에게 새로운 탈출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몽골을 거쳐서 한국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더군요.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해요. 제가 옆에서 도울 겁니다. 언니의 말에 다시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지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영 언니를 믿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숨통이 트이는 건 아니더군요. 북조선 보위부 그림자는 왜 그리 끈질긴지 발 디디는 곳마다 우리를 옥죄어 오는 것 같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채 이 넓은 대륙에서 숨바꼭질하는 기분이었죠. 처음엔 작은 도시에 숨었어요. 낡고 허름한 여관방이었는데 창문 없는 방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요. 그래도 북조선에 비하면 여긴 천국 같다고 조력자 아저씨가 농담처럼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문 밖에 누가 서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인기척이라도 들리는 건 아닌가, 가슴이 쿵쾅거려서 말이죠. 며칠 지나지 않아 떠나야 했습니다. 아저씨가 말하기를 최소령이 이 근처까지 왔다는 소문이 돈다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우릴 찾는 눈들이 너무 많네. 우리는 밤중에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또 트럭 짐칸에 몸을 숨겨서 다른 도시로 이동했어요.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저는 그저 두 손을 모아 빌었지요. 제발, 제발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새로운 도시의 뒷골목은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지린성 연길 같은 곳은 조선족들이 많아서 얼핏 안심이 되는가 싶지만 사실 그곳이 더 위험하더군요. 보이부 끈앞풀들이 활개치는 곳이라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했어요. 아저씨는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소식을 물어보고 왔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얼굴에 그림자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조선 정보기관에 연락할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쪽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어. 돈만 밝히는 자들이 태반이고 보위부에 넘겨서 포상금을 타려는 놈들도 많대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어디를 가든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한 번은 정말 아찔한 순간도 있었어요. 우리가 숨어 지내던 작은 아파트에 누군가 찾아왔더군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저씨가 저를 벽장 안에 밀어넣고는 자기 몸으로 문을 막아섰습니다. 밖에서는 거친 중국말과 함께 문을 열라는 고함이 들렸어요. 저는 벽장 틈새로 손을 뻗어 아저씨 옷자락을 잡았지요. 혹시라도 제가 잡혀가면 아저씨에게 피해가 갈까봐, 아저씨가 잡혀가면 저는 혼자 남겨질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아저씨가 그들을 잘 돌려보내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보위부는 아니고 우리를 신고해서 돈을 받으려던 현지 브로커들이었다고 해요. 그날 밤 저는 숨죽여 울었습니다. 최소령은 정말 집요하더군요. 며칠 뒤 아저씨가 가져온 소식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수진 동무 최소령이 우리를 찾는 특수조를 꾸렸답니다. 북조선에서 직접 파견 나왔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보위부의 포위망이 점점 더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잠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하지만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과연 이 숨막히는 도피를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압록강을 건너 막 두만강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도 없고 별도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요. 어둠이 우리를 감싸주는 것 같아 한편으론 안심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론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불안했습니다. 브로커 동지가 속삭이더군요. 이제 고비는 다 넘겼다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문턱에 다다랐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끓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번쩍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산길을 지나는 차련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이 우리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최소령 동지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온 건지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어디로 갈지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정확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더군요. 수진 동무, 여기까지 와서 인민의 품을 떠나려 하는가? 이젠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 등골에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오금이 저려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브로커 동지가 저를 뒤로 밀면서 말했습니다. 아새끼, 빨리 가라우. 내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저를 살리려는 절박함과 동시에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소령 동지는 브로커 동지를 향해 총을 겨누더군요. 내 놈도 이 반역자를 돕는 것이냐? 당장 멈추지 않으면 현장에서 사살이다. 브로커 동지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최소령 동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몸이 최소령 동지를 막아서는 순간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탕! 제 귀를 찢는 듯한 소리였지요.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브로커 동지가 쓰러지는 모습, 그리고 최소령 동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달렸습니다. 뒤도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더욱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이 저를 집어삼킬 것 같았지만
저는 그 어둠 속으로 더욱 깊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어느새 숲을 벗어나자 저 멀리 희미하게 국경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브로커 동지의 피 묻은 희생이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의 눈빛이 아직도 제 눈앞에 선합니다. 그 고마움과 미안함은 평생 제 가슴 속에 묻어두어야 할 짐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최소령 동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의 중요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중국을 벗어났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도 편히 잠들 수 없었지요. 정말이지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그렇게 시작된 동남아시아의 길은 또 다른 고난이었어요. 낮에는 살이 타는 듯한 햇볕 아래 걷고 또 걸었죠. 밤에는 낯선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숲길을 걸었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 속에서 땀으로 옷이 축축해지는 건 예사였고요. 무슨 놈의 비는 그리도 자주 오던지 온몸이 젖은 채로 걷다가 또 말랐다가 그러다 몸살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프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었지요.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항상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돈을 더 내놓으라는 사람,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사람, 때로는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제가 만났던 탈북민 동무들 중에는 중간에 사기를 당하거나 다시 붙잡혀가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죠.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나라 이름도 다 기억 못할 만큼 많은 국경을 넘었어요. 발은 온통 물집투성이었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었죠. 남조선, 자유의 땅. 그곳에 가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감시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드디어 정말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그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맑고 푸른 하늘이 제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태극기 정말 제 눈으로 직접 보고서야 비로소 제가 남조선에 왔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제 발밑의 흙이, 공기가,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낯선 감각과 제 볼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섞여서 마치 제 평생의 한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살았다는 안도감과 이제는 정말 안전하다는 자유의 공기 속에서 저는 한숨을 쉬었죠. 숨을 쉬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눈물을 닦고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떠나온 북녘 땅의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제 동무들,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머니와 아우들, 제가 이렇게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과연 잘한 걸까요? 저 혼자 이렇게 도망쳐 나와도 되는 걸까요? 밤이 되면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어요.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으려고 애썼지만 밤이 되면 과거의 충격적인 기억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굶주림, 감시, 그리고 그 끔찍했던 순간들 자유를 찾아왔는데 제 마음속은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남조선 땅에 발을 디딘 지 벌써 몇 해가 지났네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낯선 사람들의 친절이 오히려 저를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지요. 밤마다 꿈에 고양이 나타나고 제가 다시 보이부에 잡혀가는 악몽을 꾸곤 했어요. 억지로 잠에서 깨어나면 여기가 정말 자유로운 세상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결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처럼 고통받다 온 많은 동무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군요.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일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음이 무척 아프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살던 곳은 말이죠.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거대한 감옥과 같았어요. 밤낮 없이 감시하는 보위부의 눈길이 늘 느껴지는 것 같았지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혹시라도 제가 실수라도 할까봐, 아니면 누군가 저를 고발할까봐 늘 불안에 떨었지요. 굶주림은 또 어떻고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배가 고파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곳에 와서도 가끔 그때의 허기진 배가 아려올 때가 있답니다. 인사이드 앤 아프열런트 버스타크 노스 코리언 어피셜즈 레지던스 A 패멀리 웰 마이너스 드레스트 벗 위드 텐스 포스트 스마일즈 시츠 스티플리 에더 그랜드 디너 테이벌 나트 이팅 데어 아이즈 다트 너버슬리 칸스턴틀리 어브 앤 언신 프레전스 에즈 이프 언더 인비저벌 스크루터니 섀도즈 플레이 어크로스 데어 페이서즈 하이딩 데어 트루 피어 로 앵걸 샤트 기빙 어 센스 오브 어니즈 언드 히던 파워 다이내믹스 어떤 분은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분 자녀가 저랑 같은 학교에 다녔는데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더군요. 그 아이의 눈빛은 늘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부모님이 밤늦게까지 회의에 불려다니고 표정이 굳어가는 걸 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결국 그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자녀들까지 정말이지 말로 다 못할 비극들이 벌어지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렇게 높은 사람들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데 우리는 대체 무엇으로 버텨야 하나 하고요.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은 그렇게 더 깊어졌어요. 제가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넜던 이유도 고향에 두고 온 아바이와 어마이를 다시 만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슬픔 속에서도 언젠가는 그분들도 저처럼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저의 증언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북한 주민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셨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작은 목소리라도 낼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드려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저는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자유의 빛 아래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